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거실 한가운데 이삿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 같은 엄마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인천에 사는 박영자예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동안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제 하루는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지는데 이게 벌써 20년째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주들 도시락을 싸는 거였어요. 중학생인 큰손녀 지민이는 김밥을 좋아하고 초등학생 작은 손녀 서연이는 주먹밥을 좋아하거든요. 도시락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로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도시락을 다 싸고 나면 아침밥을 차려놓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입이 까다로워서 반찬도 신경 써서 준비해야 했어요. 어제 만든 반찬이 조금 맵다 싶으면 아침부터 짜증을 냈거든요. 어머니, 어제 그 반찬 너무 매웠어요. 제가 매운 거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어요. 맵지 않은 것과 조금 매운 것. 손주들은 매운 걸 먹어야 밥맛이 난다고 하니까요. 아침밥을 차려놓고 나면 빨래를 돌립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빨래는 저희 것이랑 따로 해주세요.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내가 이 집에 가족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비위를 맞춰야 아들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나면 구석구석 청소를 합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방 3개. 하루도 빠짐없이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어요. 며느리는 먼지 하나만 보여도 눈살을 찌푸렸거든요.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오늘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니까요.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면 더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라도 집이 지저분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새벽부터 더 부지런히 움직였죠. 그렇게 집안일을 다 끝내고 나면 아침 8시쯤 됩니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일어나서 밥을 먹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다들 건강하게 잘 먹고 나가니 다행이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아침 9시. 저는 남의 집으로 일하러 갑니다. 네, 맞아요. 저는 가사도우미 일을 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시작한 일인데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하루에 2집을 돌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해주는 일이에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남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은 정신이 없어요. 쉴 틈도 없이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저녁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의 집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월급도 받고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런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녁 5시 30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는데 집에 가면 또 저녁밥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은 몇 시에 차리실 거예요? 인사도 아니고 저녁 시간부터 물어보더라고요. 6시에 차릴게. 정확히 6시예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어요. 그래, 아이들이 먹어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만들기로 했어요. 고기를 두드리고 빵가루를 묻히고 기름에 튀기는 동안 온 집안에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 환풍기 좀 더 세게 틀어주세요. 옷에 냄새 뵐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환풍기를 최대로 틀고 창문까지 열었습니다. 11월 찬바람이 부엌으로 들어왔지만 며느리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요. 정확히 6시 밥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밥 먹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녀 둘이 식탁에 앉았어요. 저도 한쪽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진짜 맛있었어요. 큰 손녀 지민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민아, 많이 먹어. 할머니가 또 싸줄게. 네, 할머니.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며느리가 돈가스를 한 입 먹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이거 좀 느끼한데요? 다음부턴 기름 좀 덜 써주세요. 아, 그래. 다음엔 그렇게 할게. 아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엄마 맛있어요.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언제부턴가 아내 눈치만 보더라고요. 저녁을 먹는 동안 가족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시큰둥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식탁에서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저녁 8시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하고 손주들 숙제를 도와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지민아, 학원 가야지. 빨리. 네, 엄마. 손주들이 허겁지겁 책가방을 챙겨서 나갔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잠시 쉬려고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거실 소파는 이미 며느리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가장 작고 어두운 방.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방이 창고였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제 방이 됐죠. 그래, 그래도 방이 있는 게 어디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구나.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뭔가 허전하고 외로운 기분. 내가 정말 행복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한 거지. 손주들도 있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에게 하는 말투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제가 친구들 자주 초대하니까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어머니, 빨래는 저희 옷이랑 따로 해주세요. 섞이면 곤란해요.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더라고요. 아니, 가정부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저는 24시간 내내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모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딱 30분만 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TV 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그래. 미안해. 저는 얼른 리모컨을 찾아서 소리를 줄였어요. 며느리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나에게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제가 감기 몸살로 온몸에 열이 올라 누워 있을 때였어요. 머리는 지끈거리고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목구멍은 칼로 긋는 것처럼 아팠어요. 39도가 넘는 고열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프신 것은 알겠는데요.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39도 열에 시달리며 누워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그날 저는 몸을 일으켜서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면서 냉장고를 열고 간단하게 김치찌개라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손이 떨려서 칼질도 제대로 안 됐지만 어떻게든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먹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동안 저는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무도 제 방에 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서 울었어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고 있나?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시작했어요. 손주들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왜냐하면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제게 일어날 일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거든요. 얼마 뒤 저는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병원에 혼자 가야만 했답니다. 오랜 가사 노동으로 저를 괴롭혀왔던 허리 통증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하고 무거운 세탁물과 청소용품들을 들고 다니며 30년을 살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였어요. 처음에는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어요. 이 정도 통증쯤이야.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펴지지 않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 허리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손주들 도시락을 싸야 하니까요. 부엌으로 가는 길, 벽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도
도마 위에 채소를 올려놓을 때도 허리에서는 찌릿찌릿한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차렸어요. 일주일 후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 말이에요. 며느리에게 말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오늘 약속 있어서요. 혼자 다녀오실 수 있죠? 응, 괜찮아. 병원에서 MRI를 찍고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에 띄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척추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했어요. 이 정도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이대로 두시면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 후에도 한 달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달.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하나? 손주들 도시락은 누가 싸주나? 그런 생각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아, 나는 내 건강보다 집안일부터 걱정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슬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준서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어디가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해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물었습니다. 입원은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 정도래. 그때 아들 민수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제 건강은요? 제 안전은요? 제 생명은요? 전부 뒷전이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래요? 그럼 수술 날짜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하고 엄마 걱정 많이 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전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일 엄마 수술이야. 거실에서 TV를 보던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아,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같이 갈까요? 걱정되네요. 힘내세요. 같은 말은 없었어요. 아들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요. 손주 지민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수술하면 많이 아파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럼 수술하고 나서 도시락 못 사주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주들조차 제 건강이 아니라 도시락을 걱정하는구나. 내가 이 집에서 도시락 싸주는 기계였나? 며칠만 못 사줄 것 같아. 미안해. 에이, 그럼 어떻게 해요? 지민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짐을 쌌습니다. 병원에 가져갈 옷가지들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왜 나는 혼자 준비하고 있을까?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함께 걱정해 주었을 텐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동안 저는 정말 혼자였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수술 당일 새벽 5시, 평소처럼 눈이 떠졌지만 오늘은 도시락을 쌀 수 없었어요. 금식을 해야 했거든요. 병원에는 7시까지 도착해야 했어요. 새벽 6시, 저는 조용히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어요.
깨워서 인사라도 할까. 하지만 손잡이를 잡은 채로 멈춰 섰어요. 어차피 같이 가줄 것도 아니고 귀찮게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자서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 그 문 안에 제 가족이 있는데 아무도 저를 배웅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괜찮아, 영자야.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바빠서 못 왔어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74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옆 침대를 보니 수술을 앞둔 다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 옆에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가족들이 빙 둘러서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할머니, 무섭지 않아요? 가족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할머니는 가족들 손을 꼭 잡으면서 미소 짓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부러웠거든요. 나도 저렇게 가족들 손잡고 수술실 들어가고 싶었는데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진 건 허리의 통증이었어요. 아, 아직도 아프구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이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고개를 돌려봤어요. 텅 빈 병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옆 병상의 그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어머니, 물 드릴까요? 많이 아프시죠? 진통제 맞으실까요? 할머니, 손 꼭 잡아드릴게요. 저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목이 말랐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물컵이 있었지만 일어나서 마실 힘이 없었어요. 간호사를 불러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은요? 바빠서요. 아이고, 혼자 계시면 힘드실 텐데.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또다시 혼자가 됐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괜찮아. 답장은 한참 후에 왔어요. 다행이네요. 푹 쉬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병문안 갈게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 같은 말은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동안 가족들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고, 며느리는 아예 연락도 없었어요. 손주들은 학원 때문에 바쁘다고 했고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화장실을 가고, 혼자서 복도를 걸으며 재활 운동을 했어요. 다른 병실 할머니들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해 주는데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간호사들도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가족분들 정말 안 오시네요? 바쁜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혼자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혼자인 게 익숙하다니.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됐을까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통증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였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런 외로움뿐이야.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한 달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허리 숙이는 동작도 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께도 잘 말씀드리세요. 집에서 충분히 쉬셔야 해요. 네. 보호자. 그런 사람이 있기나 한가요? 병원비를 계산하고 약을 받아서 혼자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수술하셨어요? 혼자 퇴원하세요? 네. 아이고, 가족들은 뭐 하나. 이런 날은 같이 와야지. 바쁜가 봐요. 요즘 세상이 그렇죠, 뭐. 조심히 모셔다 드릴게요. 택시 기사님의 친절한 말씨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인데도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제 가족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수술 잘 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릴 게 있나요? 그 같은 말은 없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휴대폰에서 눈을 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허리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어요. 수경아. 네.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뭐가? 집안일이요. 청소, 빨래, 요리 다요. 어머니가 안 하시면 제가 해야 하는데 전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며느리가 옆에서 TV를 보던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파출부요? 돈도 많이 들 텐데.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였구나.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파출부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저는 힘없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어떤 면에서? 아들 민수가 물었어요.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며느리가 늦게 퇴근한 날 손주들 숙제 도와주고 아픈 날 죽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하지. 아들도 동의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원.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요양원이요? 엄마가 동의하실까요? 잘 설득하면 되죠. 어머니 요즘 몸도 안 좋으시고 병원도 자주 다니시잖아요.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보, 솔직히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계시면 우리가 편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구나. 나는 이 가족에게 짐이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를 죽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 해. 그런데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만 확실했죠. 수술 후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허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 했어요. 의사는 한 달간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니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그래, 좋겠다. 언제 가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3박 4일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아들은 잠시 며느리를 쳐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여행 하려고요. 가족여행.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아, 그렇구나. 엄마도 쉬시면서 편하게 계세요. 냉장고에 반찬 준비해 놓을게요.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어머니, 집 잘 지켜주세요. 집을 지켜달라고요. 저는 경비원인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행 가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도시락을 쌌어요. 손주들이 차 안에서 먹으라고요. 현관에서 가족들이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손주들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재미있게 놀고. 어머니, 그럼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그 말만 남기고 먼저 나갔어요. 아들 민수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엄마, 연락드릴게요. 그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4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박영자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 가족이 떠나고 나니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걸 느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였더라? 한참을 생각해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남의 입맛만 맞춰 살았더니 제 취향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 방을 둘러봤어요. 정말 초라했어요.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으려고 했는데 문득 생각났어요. 제가 앉는 자리는 정해져 있었어요.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남의 집 청소하고 밥 해주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저희 것과 따로 해주세요.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았어요.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대우였죠.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는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정부 취급하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아파오니까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오래된 수첩을 꺼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갔어요. 할 일 목록, 부동산에 집 매물 내놓기, 경희한테 전화해서 혼자 살 집 알아보기, 이사 준비하기. 펜을 놓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친구 경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경희야? 어머, 영자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경희야, 나 혼자 살 집 좀 알아봐 줄래? 뭐, 혼자 살 집? 응. 아들 가족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경희는 제 오랜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영자야, 무슨 일 있었니? 목소리가 왜 그래?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수술날 혼자 병원에 갔던 일, 요양원 보내려는 대화를 엿들은 일까지. 경희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영자야, 잘했어. 진작 그랬어야지. 정말? 그래. 울진에 내 사촌 언니가 살거든. 거기 바닷가 근처에 조그만 집들 많아. 내가 알아볼게. 경희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고마워, 경희야.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영자야, 이제 내 인생 살아.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온 눈물이었어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그날 오후에 왔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흡족해 하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고맙습니다.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이라 찾는 손님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전 10시쯤 부동산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집 보러 오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1시간 후 신혼부부가 왔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였는데 집을 둘러보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여기 정말 괜찮은데? 햇빛도 잘 들고. 응, 나도 마음에 들어. 할머니, 이 집에서 오래 사셨어요? 응, 30년 넘게 살았지. 와, 그렇게 오래요? 그럼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겠네요.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집에서의 제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응, 행복했어. 너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네, 할머니 덕분에 좋은 집 만난 것 같아요. 그날 오후 계약이 성사됐어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신혼부부는 제가 변심할까봐 잔금을 급히 서두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전 미련이 없었어요. 통장에 찍힌 계약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경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경희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영자야, 잘 견뎌냈구나. 그 따뜻한 품에 안기니 눈물이 났어요. 경희야, 내가 잘하는 걸까? 당연하지. 넌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 내 차례야. 경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울진에 집 하나 알아봤어. 사진 봐. 사진 속에는 작지만 아늑한 집이 있었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와, 원룸인데 깨끗해. 월세가 아니라 매매야. 내 집 팔면 살 수 있을 거야. 진짜? 이렇게 예쁜 집에서 살 수 있어? 그럼, 너 혼자 살기 딱 좋아. 그리고 내 사촌 언니 집이 근처라 자주 볼 수 있어. 경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영자야, 너 거기 가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무 눈치 보지 말고. 고마워, 경희야.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우리 50년 친구잖아. 50년.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동안 제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경희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어서 옷들을 꺼냈어요. 생각보다 옷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낡고 색이 바랜 옷들이었어요. 손주들 옷 사주고 며느리 명절 옷 사주느라 제 옷은 사지 않았거든요. 울진 가면 새 옷 하나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 어렸을 때 사진. 한참을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내가 잘하는 거겠죠?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도 되는 거죠? 돌아가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넷째 날 오후 경희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도시락을 가져왔더라고요. 영자야,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김밥 샀어. 고마워. 함께 거실에 앉아서 김밥을 먹었어요. 경희가 물었어요. 영자야, 무섭지 않아? 갑자기 혼자 사는 거. 무섭지.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그래, 맞아. 넌 이미 충분히 혼자였잖아. 응, 영자야 있잖아. 나도 솔직히 오래전부터 내가 걱정됐어. 나를? 응, 내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 웃음도 줄어들고. 경희는 제 손을 잡았어요. 영자야, 사람은 가족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지. 내가 불행한데 가족이 무슨 소용이야? 맞아. 그리고 말이야, 내가 떠나면 걔네가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럴까? 당연하지. 안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고. 경희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아들 가족이 돌아오기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이미 짐을 다 쌌어요. 제 물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첩. 그게 전부였어요. 30년을 살았는데 박스 5개가 전부라니.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구나. 거실을 둘러봤어요.
가족들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손주들 돌잔치 사진, 아들 결혼식 사진. 그런데 제 사진은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정말 투명 인간이었구나. 주방에 가서 마지막으로 설거지를 했어요. 이 싱크대에서 수없이 많은 설거지를 했었죠. 이제 다시는 이 일을 안 해도 되겠구나. 제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이 방에서 자는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야.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어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아들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제가 폭탄 선언을 할 날이기도 하고요. 이사짐 센터에 전화했어요. 내일 아침 7시에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희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같이 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운전해서 데려다 줄게.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가족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면 됐어요. 저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서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쯤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곧 오겠네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잘할 수 있을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곧 그들은 거실에 쌓인 박스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20년간 쌓인 모든 것을 쏟아낼 거예요. 오후 6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손주들이 밝게 외치며 뛰어들어왔어요. 여행 엄청 재미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쌓여 있는 박스들을 보고 모두 멈춰 섰어요. 며느리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네, 이사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디로요? 갑자기 무슨 울진으로 바닷가에 아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저는 20년간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아들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손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3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게 무슨... 민수야, 엄마가 수술할 때 병원에 누가 와줬니? 아무도 안 왔잖아.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바빠서. 바빠? 시어머니 수술하는데 그렇게 바빴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퇴원하고 왔을 때 뭐라고 했어?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냐고 물어봤잖아.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희가 언제? 그뿐이 아니야. 너희 둘이 나누는 대화 들었어. 나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내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며? 친구들도 못 부르고 외식도 눈치 보인다며?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어요. 어머니, 그건 그때 제가 좀 힘들어서. 힘들었어? 나는 20년 동안 안 힘들었을 것 같아? 저는 계속 말했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남의 집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또 저녁 준비하고. 그건 저희가 감사하게. 감사? 정말이니?
저는 냉소를 지었어요.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빨래 따로 하라고 했잖아. 한 집에 살면서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청소는 매일 하라고,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리라고 했잖아.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엄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너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입고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래도 저희도 여기서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며느리가 머뭇거렸어요.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언제?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결혼 초기에 내가 생활비 분담 얘기했을 때 너 뭐라고 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 안 한 거야. 그건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아들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감사? 정말이니? 저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럼 왜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을 때 너희는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난 내일 아침 7시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내일이요?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어요.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싸. 그때까지 나가야 해. 금요일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나와 있어. 집 산 사람이 금요일에 이사 온대.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며느리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집 하나 못 구하겠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진이 친정도 있잖아. 나도 72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손주들이 조용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해 했어요. 할머니, 진짜 울진으로 가요? 응.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아이들 생각?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누구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그동안 아이들 핑계 대면서 나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 저는 손주들을 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당연히 집에 있는 가구인 줄 알았겠지.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사실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었어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그럼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한 돈.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울진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74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그래, 맞아.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이사 가는 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방에서 커피를 끓였어요.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졌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으니까요. 이 작은 시간도 정말 나에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멀리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7시 정각.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이 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깬 가족들이 하나둘씩 방에서 나왔어요. 아들은 부스스한 얼굴로, 며느리는 화장도 안 한 맨 얼굴로 나왔어요. 엄마, 진짜 가시는 거예요? 응. 이사짐 아저씨들이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산 집인데 제 물건은 옛날 가구 몇 개와 박스 대여섯 개가 전부였어요. 이사짐 센터 아저씨가 놀라며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74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들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어제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며느리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 드릴게요. 그래라. 딱 그뿐이었어요. 참 긴 세월 동안 이 아들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손주들이 울먹이면서 안아줬어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겠죠. 아침에 싸주던 도시락, 아플 때 끓여주던 죽, 숙제 도와주던 일들.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정말 아이들에게만은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여야 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친구 경희가 왔어요. 영자야, 나왔어. 경희를 보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74년을 살면서 진짜 제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뿐이었어요. 순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경희가 가족들을 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영자 친구 경희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자, 영자야. 이제 출발하자. 차에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
이 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저는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후회? 오히려 진작 이렇게 하지 못한 게 후회돼.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경희가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어요. 영자야,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초록색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경희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영자야,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집과 일터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으니까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신혼여행도 시댁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 갔고 아들 키우느라 여행다운 여행도 못했고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자고 해도 집에 누가 있어야 하니까 하며 포기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뭔가 허전한 듯 했지만 가슴이 시원했어요. 경희가 라디오를 켰어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어요. 경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었어요. 영자야, 떨리지? 응, 떨려. 하지만 설레기도 해. 맞아. 너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야. 고마워, 경희야.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경희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영자야, 울진 가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무 눈치도 보지 말고. 응, 그럴게.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친구가 있으니까. 3시간을 달려서 울진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어요. 와, 어때? 좋지? 정말 좋아.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경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 집이야. 이제 아무도 눈치 안 봐도 돼. 이삿짐 아저씨들이 짐을 들여놓고 갔어요. 경희가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놨더라고요. 영자야, 이것저것 사왔어.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경희는 저녁까지 함께하고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첫날 밤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장가 같았어요.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어요. 며느리의 짜증, 아들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 그런 소리들 대신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된 눈물이었어요. 울진에 온 지 3개월이 됐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며 걸으면 마음도 함께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이웃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영자 씨, 오늘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누구네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는데 여기서는 그냥 박영자였어요.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는데 매일 자라는 걸 보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내가 키운 거니까 더 애틋하구나. 매일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달걀 프라이, 김치볶음밥,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사 온 후 처음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니? 엄마, 내일 찾아뵈도 될까요? 갑자기, 네. 엄마 뵙고 싶어서요. 그래 와.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보고 싶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오후 문을 여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둡고 옷차림도 구겨져 있었어요. 엄마,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실로 들어온 아들은 계속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응, 좋아. 그런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저는 차를 끓여서 내왔어요. 아들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아들은 계속 말했어요. 장모님이 맨날 짜증을 내시고 아이들도 새로운 학교에 적응 못해서 힘들어하고 듣고 보니 며느리 수진의 어머니가 사위와 며느리, 손녀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불편해하나 봐요. 아침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수진이는? 수진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했다고 죄송하다고 매일 엄마 얘기를 해요. 그래.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아들이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직접 겪어보니까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민수야, 너 아직도 몰라? 네.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할 거야. 하지만 대신에 가끔 놀러 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어요.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들이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밥 2그릇을 순식간에 먹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는 건지. 수진이는 요리 안 해? 해주긴 하는데 엄마 손맛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장모님이 해주시는데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들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엄마 얼굴에서 이런 표정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아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엄마,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네.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의지하려고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엄마,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돌아갔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연락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가.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가는 거야.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인사했어요. 영자 씨, 오늘 얼굴이 환하네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네,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텃밭을 돌봤어요. 제가 심은 상추와 고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자라는 거야. 이제부터 그날 밤 바다를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박영자로 살자. 74년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고생 많았어, 영자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울진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눈이 떠졌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일어나서 누군가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바다 냄새가 들어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천천히 커피를 내려서 창가에 앉았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 뜨는 걸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제 아침의 작은 행복이 됐어요. 아침을 먹고 텃밭으로 나갔어요. 제가 심은 상추, 고추, 토마토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어머, 오늘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네. 직접 따서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내가 키운 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 인사했어요. 영자 씨, 텃밭 정말 잘 가꾸시네요. 고맙습니다. 토마토 좀 드릴까요? 어머,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함께 토마토를 따서 나눠 먹었어요. 이렇게 나눔이 있는 삶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오후에는 재래시장에 갔어요. 여기 오는 게 제 일주일의 작은 즐거움이에요. 영자 씨 오셨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은 고등어가 정말 싱싱해요. 하나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2마리 주세요. 혼자 사시는데 2마리나요? 하나는 이웃 할머니 드리려고요. 어머, 영자 씨는 참 마음씨가 고우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집안일을 해도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여기서는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저희 다음 주에 집 구했어요. 작지만 저희 집이에요. 그래, 잘했다.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이제 저희끼리 잘 살아볼게요. 그래,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들 가족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며칠 전에 손주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방학 때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아마 며느리가 여름 방학 때 아이들을 맡기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손주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주말에 경희가 놀러 왔어요. 영자야, 얼굴이 정말 좋아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목소리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인 것 같아.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여기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 스스로 결정한 거잖아. 그래도 내가 용기를 줬어. 경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자야, 이제 정말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74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아. 저녁 무렵 혼자 바닷가에 나갔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하늘, 반짝이는 바다, 시원한 바람.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도 이 파도 같았던 것 같아요.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다시 밀려오는. 하지만 이제는 제 리듬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벤치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 앉으셨어요. 영자 씨, 노을 보러 나오셨어요? 네, 너무 예뻐서요. 저도 매일 이 시간에 나와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요.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편안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울진에 온 후부터 시작한 습관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텃밭에서 토마토를 땄고 이웃과 나눴고 아들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었고 경희를 만났고 아름다운 노을을 봤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온한 날들을 보낸 적이 있었나 싶다.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박영자를 위해 산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더 평온해졌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창문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고생 많았어, 영자야. 74년 동안 참 힘들게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이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저는 74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셔도 늦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저 박영자는 이제 울진 바닷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영자로요. 매일 아침에 뜨는 걸 보고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이야기 나누고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